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명섭 작가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역사와 추리의 만남이란 타이틀로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경험자이긴 하지만 제 경험은 어디까지나 경험에 불과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뭐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어떤 노하우 같은 거를 본인만의 노하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냥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 뭐 길 안내를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글을 쓰고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는 길을 걷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 길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야 되고 어떤 속도로 걸어야 될지는 걷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소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서 창조해낸 소설의 한 장르를 역사소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긴 약간 어폐가 좀 숨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을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순간도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1초 전, 2초 전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해두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뭐 소위 얘기하는 라떼는 이제 역사 소설이 바로 이 작품들입니다. 이 중에 뭐 제가 읽었던 작품 등을 모두 꼽았고요. 최근에 이런 작품을 내면은 작가는 망합니다. 뭐 출판사도 망하겠죠. 뭐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흐름의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역사 소설 역시 움직이게 되는데, 예전의 역사 소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그 이미지도 잘 없고 그냥 제목으로, 왜냐면 그 역사적인 사건은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일 왼쪽에 있는 임꺽정서부터 뭐 토지, 혼불 이런 작품들 모두 표지에 뭐 별다른 이미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역사 그 자체로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권수도 굉장히 많고 내용도 두껍고 지금보다, 그리고 글씨도 작고 자간도 짧았기 때문에 같은 책 한 권이라고 해도 분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따라가기 위해서는 옛날 역사 소설을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꺽정과 태백산맥, 그리고 이제 토지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이제 역사 소설의 이제 뭐 이런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서구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19세기 접어들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출판 문화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이제 뭐 활자 인쇄술이 없었을 때는 이런 책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이런 소설의 등장이 불가능했습니다. 상류층, 책이라는 고가품을 읽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창유할 수 있는 문화였다가, 서구의 경우 이제 19세기에 인쇄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이제 책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소설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역사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역시 책을 살 수 있는 중산층의 증가,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면은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건 뭐 우리나라나 서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역사 소설의 본격적인 이제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수들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그 간혹 우리나라가 뭐 출판 강국이니 뭐 이러면서 왜 서점 하나 없었느냐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 전기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걸어 다니는 서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기수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뭐 책을 읽어주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 뭐 이해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은 오디오북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고 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책을 읽을 수 없거나 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런 전기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책에 대한 욕구를 풀어나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이제 서구 기준으로 이제 최초의 역사 소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1923년에 이제 월탄 박종화의 목매이는 여자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소설, 역사 소설 포함해서 거의 모든 소설들이 신문 연재 소설이었다는 점입니다. 신문에 연재가 됐고 그 연재된 소설을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이제 묶어서 내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구의 기준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수들이 활약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설화들이 등장하는데 그 설화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역사소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뭐 분량도 짧고 기승전결이 명확하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그 뭐 제 생각에는 현대적인 기준이니까 이런 흐름이 이제 있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본격적인 거는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소위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는 시대 내지는 일본 기준으로는 이제 조선은 우리 땅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 풀어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본격적인 역사소설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로는 춘원 이광수의 이순신, 월탄 박종화의 금삼의 피가 있습니다. 이 춘원 이광수의 이순신이 연재됐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일본 일제강점기인데 일본을 때려잡은 이순신 장군의 얘기가 웬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복선이 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이제 내러티브가 이렇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용감했지만 선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이런 모략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당했다라는 희생당한 영웅서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일본이 1920, 30년대 그 이전부터 쭉 얘기했던 조선인들은 분열하고 타인이 잘 되는 걸 못해서 항상 발목을 잡아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 따라서 그런 식의 이야기 방향이 흘러갔기 때문에 신문을 툭하면 정간하거나 폐간했던 일본이 이순신이 연재됐던 신문을 그대로 남겨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1930년쯤이면 춘원 이광수는 거의 뭐 친일파로 돌아섰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써졌던 이순신에도 일본이 원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들어갔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탄 박종화의 금삼의 피는 연산군의 이제 광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연산군이 어머니의 그 사약을 먹고 죽은 어머니의 그 피가 묻은 옷고름을 보고 오열하면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사약을 먹고 피를 토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사약이 어떤 성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출혈을 일으킬 정도, 그러니까 피를 토할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연산군은 굉장히 똑똑했던 인물이라 즉위한 직후부터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버무려서 이제 소설로 극적으로 구성을 해냈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아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상황이죠. 대하 역사 소설은 그러니까 초창기 역사 소설의 이제 가장 큰 테마였습니다. 뭐 장대한 시간과 사건을 다루고 뭐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 안에는 민족주의와 소위 얘기하는 계몽주의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계량주의도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는 뭐 당연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족을 강조할 때가 언제냐면 주로 위기에 처할 때입니다. 민족이 사라질 때 이 민족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계몽주의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거를 깨우치고 그 다음에 문명 개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것 역시 이제 소수의 지식인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낮게 보는 시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표현은 안 했지만 계량주의 역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일본의 손에 맞춰서 라는 식의 이런 흐름들이 이제 1930년대 대하 역사소설, 그러니까 일본이 허락했던 대하 역사소설에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 시기의 역사소설을 보면 강조됐던 부분이 내부 분열, 당쟁, 뭐 투쟁, 모함, 뭐 이런 모략들입니다. 사실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만의 특징이고 우리만의 잘못이냐라면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소설을 보실 때는 단순히 그 작품에 대한 것도 봐야 되지만 옛날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느냐 당시 만들어졌던 시대적인 배경도 좀 알아봐 주시는 게 작품을 훨씬 재밌게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는 이제 벅초 홍명이 조선의 3대 천재라고 불렸던 그의 대표작이었던 임꺽정입니다. 사실 뭐 완결됐던 작품은 아니고 이제 홍명이가 광복 후에 월북을 하게 되면서 많이 잊혀졌던 작품이 됐었는데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명작이었습니다. 뭐 기억나시는 분들은 SBS에서 방영됐던 그 드라마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 사실 북한에서도 임꺽정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방영이 된 드라마와 영화가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재미있게 잘
읽었었고요. 대하 역사 소설은 쓰면 뭐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시대적인 한계가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하 역사 소설의 대표작으로 저는 꼽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신다면 뭐 시간이 나신다기보다는 대하 역사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언니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지금은 이제 여성이 연상의 여성에게 이제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남성들이 쓰는 얘기였고요. 드라마 추노에서도 이게 잘 재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임꺽정을 중심으로 그 동생들이 이게 모이게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뭐 드래곤볼에서 드래곤볼 7개가 모이는 것처럼 어떤 미션을 뭐 끝내고 이 미션에서 이제 이 미션의 결과로 동료들이 1명, 2명 모이다가 나중에 아주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어떻게 서사시적인 측면을 이야기로 굉장히 잘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작품이라는 걸 앞서서 시대적인 흐름을 읽었다라는 그런 점도 봐야 되지만 임꺽정을 중심으로 캐릭터들이 어떻게 잡혀가느냐, 그리고 또 안티고니스트라고 할 수 있었던 관군, 토포사가 어떻게 등장하느냐도 한번 쭉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놓거든요. 포스트잇 같은데, 그래 포스트잇이나 요즘 뭐 컴퓨터에 있으니까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뭐 보시면서 그런 점들을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글을 쓸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 작품도 뭐 제가 다 읽었던 작품, 뭐 장길산, 토지, 태백산맥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태백산맥을 중학교 때 읽었었습니다. 완전 바보 같은 짓이었죠. 네, 너무 어릴 때 읽었던 작품이라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다시 한번 읽어봤었는데 책들이 지금 소개한 책들은 분량이 대부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시고 네, 꾸준히 이제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토지나 태백산맥 같은 경우도 이제 임꺽정보다 훨씬 많은 등장인물과 시대의 배경을 다루고 있거든요. 토지는 이제 일제강점기 네, 이 시대를 다루고 있고 태백산맥은 그 이후라고 할 수 있었던 광복 이후의 좌우의 투쟁과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등장인물이 각자의 판단들을 하고 뭐 토지나 태백산맥 모두 아주 절대적인 뭐 선이나 절대적인 악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설명할 수 있었던 악이라든지 아니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꼼수나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캐릭터의 성격을 잡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흘러나와서 이제 1990년대가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장르 문학의 전성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광복 이후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전통적인 역사 소설들이 쭉 흘러나왔다가 90년대가 되면은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뭐 삼조 시대가 이어지면서 소위 얘기하는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게 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책들을 찾게 됩니다. 거기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베른 협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놀랐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작권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서를 구입해서 이제 책을 내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저작료를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 외국 서적을 들여오게 되면 지금처럼 계약금과 이제 이런 이제 비용들을 지급해야 되면서 요 시기가 되면 국내 작품에 대한 수요가 반짝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역사소설 2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영원한 제국 그리고 베니스의 개성상입니다. 둘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었었고요. 영원한 제국은 안성기 씨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영화는 뭐 소설에 비해서 크게 이제 재미가 있는 편은 아니긴 했지만 역시 영원한 제국은 실제 등장했던 뭐 정약용 같은 인물들을 주변에 배치하고 가상의 주인공이 등장해서 사건을 풀어가고 특히 이제 뭐 하룻밤만이라든지 아니면 위기의 주인공이 계속 처하는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 방식의 스타일을 이제 우리나라 역사 소설에 도입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요. 베니스의 개성상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베니스로 끌려갔던 걸로 믿었던 이제 임진왜란 때 조선의 상인의 후손과 현대를 이렇게 교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한 팩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런 팩션적인 특징을 가져오고 이 베니스의 개성상인을 쓴 이제 오세훈 작가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팩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도입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90년대는
이제 전통적인 역사 소설에서 벗어난 이 장르적인 기법이 도입된 역사 소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때부터 팩션이라는 용어가 작지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극적인 변화는 2004년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됐고요. 국내에서도 뭐 100만 권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드롬을 일으키게 되고, 이 대표적으로는 팩션이란 단어, 그러니까 팩트와 픽션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설정된 팩션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존의 역사소설과 팩션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전 작품도 팩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팩션이라고 분류된 역사소설 역시 그 전통적인 역사소설의 관점과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딱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글 쓰는 작가가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고, 보통 작가가 글을 쓰게 되면은 이게 팩션인지 뭐 역사소설인지 아닌지는 뭐 출판사 관계자나 뭐 언론이라든지 평론가가 알아서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실 때는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재미있는 작품을 쓰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을 쓰겠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한 50분 넘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대의 흐름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하지만 다빈치 코드 같은 작품 역시 팩션의 기본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작품들 읽고 나면 다빈치 코드도 반드시 읽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만 알게 되는 것만 해도 글을 쓸 때 도움이 되고, 제가 다빈치 코드에 너무 빠져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뭐 따로 말씀을 못 드렸고, 이제 강의에도 빼놨는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역시 뛰어난 팩션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장미의 이름 같은 경우는 뭐 현대가 등장하진 않지만 수사물이라는 요소, 이제 수도원이라는 이제 닫힌 공간이라는 장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빈치 코드랑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소설은 어떤 방식으로 탄생될까? 뭐 저도 이 질문을 받게 되면 항상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탄생이 되고,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되면 조금 난감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소설을 쓰는 방식이겠죠. 물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팩션인지 역사소설인지는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주변에서 이제 판단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작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작가이거나 작가가 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술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소설을 쓰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방식은 그 과정으로 가는 어떤 과정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선정했으면 주제에 맞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 쓰느냐입니다. 여기 이제 소재라고 이제 노트북 위에 손가락 옆에 나와 있죠. 소재를 찾는 거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90%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헐리우드에서는 엘리베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헐리우드의 이제 뭐 그 영화 제작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영화가 만들어지는, 뭐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로 몰락했던 하비 와인슈타인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뭔가 작품에 대한 이런 기획서나 뭐 시놉시스나 이런 걸 다 볼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접촉할 때 저한테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올라가겠죠. 뭐 높은 데 있으니까. 그러면 뭐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죠. 올라가는데 뭐 15초, 20초, 길어봤자 30초 정도 안에 뭔가를 던지고, 상대방이 괜찮으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그럼 사무실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 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라고 하면 아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로그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로그라인은 사전적인 의미는 알파벳 25자 이내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가장 잘 만들어진 로그라인으로는 에일리언을 꼽는데요. 에일리언의 로그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우주판 주오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리언의 어떤 이미지들이 잘 나오게 되죠. 이런 방식들의 로그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간혹 가다 보면 저는 시놉시스는 잘 못 쓰겠고요. 그냥 글 잘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어떤 작품 쓰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작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기준으로는 자기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작품인데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타인에게 설명을 못 한다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거는 결코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찾고 이 소재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소재를 찾는 방식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왔듯이 뭐 TV나 이제 언론 매체에서 가끔 이제 뭐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에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쓰긴 합니다만 역사인문서 같은 책을 이제 보게 되다가 이제 아이템을 찾을 때도 있고, 뭐 지금은 잘 안 씁니다만 이제 신문 칼럼 같은 걸 보다 보면 가끔 옛날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찾을 때도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하고 이제 전문가가 되면 이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냐면은 세미나, 그 다음에 이제 답사 같은 걸 하면서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월에 가서 지금 사찰 이름도 남아있지 않은 이제 사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3층 석탑 하나랑 그 옆에 돌무더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찰에 있던 기와였습니다. 물걸리 사지라는 이제 곳입니다. 사지가 이제 절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절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가보면 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온 불상이랑 광배들 4개가 모두 보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3층 석탑까지 포함해서 요 5개의 보물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박물관을 제외하고 그 한 장소에 그렇게 보물이 많이 모여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그 통일신라의 지방 군단인 십정의 하나였던 변력천정이 주둔지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까지 하게 됐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자료를 찾았다기보다는 현지에서 답사 가서 현지의 향토사학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전문가와 얘기들을 나눠보고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내렸던 결론이거든요. 이걸 뭐 소설로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머릿속에는 물걸리 사지와 신라의 변력천정이라는 이제 군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다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템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찾았을 때 너무 성급하게 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자료를 모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아이템이 확 꽃처럼 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꽃을 바라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꽃이 활짝 피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답사를 안 다녀봤거나 이제 통일신라 내지는 이제 죄송합니다. 영월이 아니라 홍천이었네요. 홍천이란 지방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거기에 그 유적지를 찾아볼 일도 없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일도 잘 없었던 거죠. 역사 소설이 가장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이자 시작점이 그래서 바로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뭐 크게 상관하진 않습니다만 소위 얘기하는 판타지를 가미한 사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인데 그 시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물건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때 죽었는데 안 죽고 나중까지 나온다거나 라는 식의 기존의 역사와 좀 다른 식의 내러티브를 가진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역사학자들의 우려, 그 다음에 저 같은 작가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거는 논외로 차지하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 소설이 가장 주의해야 되고 첫 번째로 내세워야 되는 역사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소설을 쓰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소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시대의 역사 기록을 봐야 됩니다. 이거를 1차 사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1차 사료를 얼마나 많이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역사 소설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야기를 잘 쓰는 사람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도 해당 시대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면 잘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채워나가느냐는 사실 작가가 가질 수 있는 천재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장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소설을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1차 사료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려사를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자료가 풍부합니다만 관찬사서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조선왕조실록이 있고요. 조선시대는 사실 조선왕조실록만 다 봐도 뭐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시면 관련 자료들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IT 강국이고 제가 여기다 세금을 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치시면 뉴스에 대한 옛날 신문들,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의 신문 기사는 여기로 다 넘어갑니다. 그때는 종이 신문이 주였기 때문에 PDF 파일이나 이런 파일로 보관, 이제 저장이 돼 있어서 날짜별이나 아니면 키워드별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저 가장 많이 보는 게 뉴스 라이브러리입니다. 뭐 근대사, 그러니까는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신문 기사들을 쭉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제 완역본이 있습니다. 분량 많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나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분량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삼국시대에 대한 작품을 쓰시겠다라 그러면 읽으셔야 됩니다. 고려사 역시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네이버 지식백과에 들어있으니까 검색하셔서 완전히 다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조선왕조실록이 사실은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역사소설을 쓰겠다 그러면 사실 조선시대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삼국시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점도 삼국시대였고 지금도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만, 상당수 많은 출판사들 그리고 많은 역사적인 콘텐츠는 어쩔 수 없이 조선시대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익숙하기도 하고 자료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뭘 쓰시겠다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에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치시면 여기 나오는 주소대로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 역시 왕별로 보실 수 있고 키워드 검색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인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분량이 좀 많고 이제 번역이 돼 있긴 하지만 좀 딱딱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반드시 읽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끝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조금씩 매일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뭐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를 좀 검색해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귀걸이, 물소, 낙타 같이 조선과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은 이제 용어들을 치시면 놀랍게도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이 가진 왕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 왕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왕을 하면 즉위년도부터 승하한 시기까지에 대한 기록도 쭉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세종대왕이나 정조를 좋아하는데 둘 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보다 사실 재미가 좀 없고요. 세종대왕은 분량이 너무너무 깁니다. 이분이 재위 기간이 좀 길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약간 투머치 토커 스타일이십니다. 할 얘기를 끝까지 다 하고, 뭐 사과는 다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남의 얘기도 많이 들어준 타입이기 때문에 한 날짜나 한 기사라고 해도 뭐 스크롤이 끝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짧은 시대의 왕,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선 초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뭐 태조나 태종 때 기록을 한번 찾아보시면 뭐 그때 우리가 역사 소설이나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나온 사건들이 있었죠. 요 시리가 좀 재밌고, 후기로 가실 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집권 기간이 길지 않았던 뭐 경종 같은 임금을 한번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짧게 호흡을 가져와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겼다, 이러면 이제 좀 길게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끝내거나 한두 달 안에 끝내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선왕조실록을 선조 때까지는 기사별로 다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제목을 검색하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뭐 다른 거 안 하고 봤을 때도 두 달 넘게 걸렸어요.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씩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하실 생각 뭐 하고 빨리 끝내실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길게 가시면서 이런 자료들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고, 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앞서 얘기했던 이런 모든 사이트들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앞에서 잘 보지 않았던 잡지, 근대 시대에 나왔던 잡지 같은, 지금으로 치면은 많이 없어졌지만 좀 예전이지만 썬데이 서울 같은 잡지들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존재했었거든요. 뭐 제가 책에서 썼던 별건곤이라든지 아니면 개벽이라는 잡지들도 사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었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고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이걸로 뭘 찾겠다, 뭐 언제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꾸준히 매일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서 하다 보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아이템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해당 주제를 찾게 되면은 그 시대에 대한 공부를 따로 안 하시게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하 역사소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 사이트들은 들어가셔서 한 번씩 반드시 보시는 게 역사소설을 쓰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대 기록을 들여다보는 거는 이제 시대를 이해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끔 찾아보는 게 이산가족 찾기, 이제 그걸 옛날 프로그램 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산가족 찾기 같은 경우는 한 세대 정도밖에 안 지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와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금보다 체구가 작고, 그 다음에 말투도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내가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소설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장치적인 요소로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쓰는 역사소설을 이 작가가 어느 정도 기록을 잘 받느냐를 천착할 때 쓰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선시대 배경을 쓸 때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종로라고 부르는 거리는 저 광화문 쪽서부터 이렇게 종각, 종로 1, 2, 3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쭉 뻗어 있는 평지인데 지금 동화면세점 쪽 부근에 황토현 내지는 황토마루라고 부르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수십 척이라고 했으니까 수십 미터 정도의 이제 언덕이었는데, 이 언덕이 19세기 후반까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로, 그때는 뭐 운종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이 운종가를 지나가면서 황토마루에 대한 얘기를 안 하거나, 황토마루가 중간에 있는데 길 건너편이 보인다거나, 길이 쭉 뻗어 있다든지 뭐 그냥 평지로 이어졌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면은 저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는 약간 점수를 깎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쓰면서 황토현이나 황토마루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건 뭐 해당 시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참고로 이 황토현이라는 지명은 1960년대까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했던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를 꼼꼼히, 그리고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밖에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시대에 대한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은 찾아보면 무자비하게 들여다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런 자료조사와 소재 발굴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사설을 보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걸 반복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을 탄탄하게 잘 해놓는다면 어떤 천재적인 작가도 해놓지 못한 뛰어난 작품을 쓰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역사소설 많이 쓰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런 소재 발굴과 자료조사를 남들보다 훨씬 탄탄하게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시대의 의복과 뭐 말을 쓰긴 합니다만 가상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그래도 괜찮아요. 드라마나 영화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영상이라는 거는 텍스트와는 달리 배우의 연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의상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과 텍스트를 보면서 접근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가 훨씬 보수적이에요. 물론 뭐 환타지라든지 대체 역사라는 장르를 통해서 뭐 해당 역사를 비틀거나 이제 뭐 꼬아버리는 장치들이 없진 않지만, 사실은 아직도 제 경험이나 주변의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 영상보다는 텍스트가 훨씬 더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할 때는 물론 저는 주인공과 안티고니스트는 대부분 가상의 인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 인물들은 이제 뭐 실존 인물을 배치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주인공의 자유도라든지 이야기의 결말을 원하는 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그 가상의 인물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추리물을 쓰게 되면 정약용을 등장시키는 걸 추천합니다. 예, 뭐 이미지도 맞고 뭐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으니까. 하지만 정약용을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 몇 가지 한계점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약용은 안 죽습니다. 뭐 정조가 죽고 나서 유배를 가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역사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약용을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로 가지를 뻗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끄럽게 접목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건 정약용과 알고 있는 등장인물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인공이나 중요한 위치로 배치하게 되면 정약용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주인공은 가상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야기를 매끄럽게 창조할 수 있는 장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장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을 꼼꼼히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역사소설, 뭐 팩션을 썼지만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작품 중에 하나는 조선 변호사 왕실 소송 사건입니다. 이 조선시대, 이제 이거는 시작부터 결과까지 가장 완벽하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루트를 타고 갔던 작품이었습니다. 실록을 읽다가 외지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성종 때 이제 나온 기록이었는데, 그냥 낯선 이름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몇 페이지 후에 다시 외지부가 등장하고 요 각주에 현대의 변호사와 비슷한 직업이라는 이제 각주가 붙었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조선시대에 무슨 변호사야? 라고 이제 좀 놀래서 외지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고 세미나 이제 그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만, 정말로 조선시대에 변호인 같은 존재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자료를 한참 찾고 있는 와중에 조선 후기 법제사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석한 세미나인데 저 같은 일반인도 사실은 참석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환영해요. 뭐 자기들만 듣는 것보다는 일반인이 오는 것도 훨씬 재밌으니까. 그래서 참석해서 했는데 마침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이삼도 토지 분쟁에 대한 얘기들을 해줬었는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 나중에 끝나고 따로 이제 발표하신 분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봐라. 그다음에 어떤 박물관에 뭐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해서 이제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사료를 보면서 소재에 대한 아이템을 찾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이 작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방식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신 전공자 얘기하신 뭐 논문 그다음에 이제 도판 같은 걸 찾았고 박물관을 방문해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수집했고 그다음에 해당 시대에 이제 그 하이삼도 이야기에 대한 각종 기록들도 좀 찾아보게 됐고 세미나도 이후에 몇 번 더 참석하면서 관련 세미나에 대한 이제 관련 자료에 대한 이제 이해 그리고 이제 플로어라고 제가 앉아 있는 장소를 플로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쌓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외지부라는 걸 탄생하게 됐고요. 제가 쓰는 시점에 조선시대 이제 외지부, 조선시대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지부에 대한 아이템들은 웹툰이라든지 다른 작품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접합시켰던 하이삼도 토지 분쟁을 다룬 적은 없었는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조선 후기 하이삼도라는 섬의 토지를 둘러싼 200년간에 걸친 이제 분쟁, 왕실과 섬 주민 간의 분쟁을 나타내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 관련 자료들이 여러 차례 이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하이삼도는 존재하는 섬이니까 섬에 이제 그 전시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써야 되는지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것들을 끝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조선 변호사 왕실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책은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이었죠. 그 해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피칭 이제 그 자기 작품을 이제 영화 제작자들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이제 일종의 PPT죠. 이 피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피칭 우수상, 뉴 크리에이터 상이라는 작품 상을 받아서 상금도 적지 않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과정들은 사실 작가인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먹고 사는 길에 대한 어떤 답이 되니까. 하지만 그런 거 외에 사람이 왜 소설을 쓸지에 대해서 생각해두는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겁니다. 사실 글 쓰는 건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몇 달 동안 열심히 자료를 찾고 글을 써도 사실 책이 잘 팔린다는 보장은 없고요. 책이 어느 정도 팔린다고 해도 몇 달 동안의 그런 생활비라든지 생계 유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책을 쓰게 되고 특히 역사소설에 도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장점, 지적 호기심의 충족 같은 겁니다. 뭐 이렇게 내가 뭘 알고 있어, 너희들은 모르지라는 아주 유치한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줄까, 어떻게 풀어낼까, 그리고 이 과정이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작가가 자기 이름 나온 이 책을 보고 펑펑 우는 게 뭐 고생했다에 대한 결과물도 있지만 이걸 세상에 내밀었다는 어떤 지적 호기심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많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만약 추리소설을 쓰게 되면 스티븐 킹을 비롯해서 외국의 유명한 추리소설가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코난 도일이겠죠. 사실 그 작가의 작품이나 제 작품이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거가 상당히 시작할 때부터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역사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코난 도일이 이제 우리나라 작품을 배경으로 역사물을 쓴 적이 없고 뭐 스티븐 킹이나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도 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작품을 쓸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아이템을 찾게 되면은 다른 이제 소소한 이제 문제점들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를 배경으로 하게 되 이제 뭐 추리물을 쓰게 되면 형사, 그러니까 경찰이죠. 그 다음에 법과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야 되는데 정보가 아직 제한적입니다. 뭐 옛날 과거 시대처럼 뭐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건 이제 당사자들 인터뷰해야 되는데 또 이런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당사자를 찾기도 어렵고 인터뷰를 해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시도해 봤다가 좌절을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역사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나간 시기였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만 찾게 되면 뭐 다른 나머지 문제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들이 좀 높긴 한데 이 허들을 뛰어넘게 되면 다른 단점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여기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업 작가가 되고 싶다면 청소년이나 동화, 역사소설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써봐야 된다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책에 대한 만족감은 사실은 이야기를 쓰는 직업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어떤 장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역사소설의 완성은 자료조사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단계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은 공력과 에너지를 들여야 된다는 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였고요. 이제 뭐 좀 화제를 넓혀보자면 글을 쓸 때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뭐 저는 글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내미는 의문, 왜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변호사 왕실 소송 사건을 왜 썼느냐라는 이제 물음들을 시작 단계부터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저는 얘기하게 돼요. 우리가 예전부터 법적인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고, 그리고 소송이나 재판이 없었을 것 같은 혹은 원님 재판이라고 불렀던 마구잡이식의 재판이 존재했을 것 같았던 조선시대에도 실제로는 지금과 거의 비슷한 혹은 유사한 이런 재판 제도가 존재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해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법에 대한 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면은 대부분 수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을 쓰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쓰다가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멈추고 싶어져요. 멈추고 싶은 이유는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써야 되지? 내가 왜 이 고생스럽게 이 이야기를 끌고 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 답을 주지 못한다면 독자에게 물음을 받는 단계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사실 독자의 물음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납득을 해야 되고 출판사 편집자가 이거 왜 쓰셨어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아마 독자가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은 그래 다 쓰고 고민할게 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쓰면서 내내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써야 되지?
내가 이걸 왜 독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듯 물어보셔야지 나중에 누군가가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을 때가 가장 싫었고요. 역설적으로 지금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합니다. 너 왜 글을 쓰니? 이 글 왜 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짧고 명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역사소설이라고 짧게 말씀드린다만 어떤 글이든 왜라는 물음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역사소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팩션에 쓰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작가와 독자가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추리소설을 쓸 때 10가지 원칙, 7가지 원칙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뢰인이 범인이 되면 안 된다입니다. 이거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 댄 에크로이드 저택의 살인사건을 이제 나오면서 이제 깨지긴 했지만 이 관점은 여러분이 아직도 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추리소설의 묘미는 마지막에 범인이 밝혀지는 것, 그 다음에 얘일까라고 하면서 독자들이 계속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근데 갑자기 후반부에 등장한 누군가가 짜잔! 내가 바로 범인이지롱.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등장하게 되면 소설의 재미는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작가와 독자가 공정해지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범인은 초반부에 등장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2시간 하는데 1시간 30분 이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범인 역할을 한다면 사람들 굉장히 긴 빠지게 할 거예요. 1시간 30분 동안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소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역사를 배경으로 한 추리소설을 쓰실 때는 범인은 항상 초반에 등장시키든 뭐 범인이 약간 뭐 그렇게 등장시킬 수 없을 때는 범인 관점에서의 그 챕터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이제 독자들은 이야기의 긴장감을 끌어갈 수 있는 장치들이 되고요. 나머지 공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역사 추리물에 대한 리뷰를 보게 되면 뭐 추리소설 전체로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이제 불평을 사는 게 뭐냐면 범인이 갑툭튀했다요.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연쇄살인 같은 이런 장치들은 제외한다면 살인사건이나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 욕망 때문에 시작이 되거든요. 타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뺏고 싶다. 아니면 타인을 죽여서 나의 이득을 얻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초반부터 갈등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나중에 훅 나오게 되면은 사실 저부터도 읽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소설뿐만 아니라 특히 추리를 베이스로 한 역사소설을 쓰실 땐 항상 작가와 독자가 공정해야 된다. 뭐 100%까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80%까지는 공정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범인으로 유추된 인물을 초반에 등장시켜야만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작가와 독자가 이제 밀당하는 건 이제 007 시리즈죠. 이거 유명한 건배럴 시퀀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007 시리즈 같은 경우는 007 제임스 본드 007이라고 부르죠. 네, 이 제임스 본드와 독자 간에 하는 거죠. 우리는 제임스 본드가 안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내 위기에 처하고 이 위기를 벗겨나가는 과정, 그리고 악당을 물리치고 미녀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재미없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통해서 알지만 이야기를 재밌게 바라보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07 시리즈 같은 경우도 옛날 작품도 그렇고 최근 작품도 장수 안 된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야기를 한번 뭐 단순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스파이 영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라는 거에 대한 해답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장치적인 요소는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물음표를 띄우면 안 됩니다.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이러면 안 되잖아. 가끔 이제 제가 드라마, 특히 이제 영화는 좀 덜한데 역사를 배경으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하거나 직진형 주인공을 보게 돼요. 옆만 살짝 보게 되면 주인공은 죽을 고비 안 넘기고 친구도 안 죽고 이야기를 30분 안에 끝낼 수가 있는데 계속 직진하는 바람에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뭐 어디 터져서 날아가고 뭐 사람들 엄청 죽고 다치고 나중에 범인 죽이지만 얻는 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왜라는 질문은 근원적인 질문도 해야 되지만 특히
어떤 등장인물, 특히 안티고니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공은 초반부터 등장하고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해도 괜찮지만 주인공의 이제 빌런이라는 표현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안티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등장할 때 왜 내지는 아주 강렬한 등장 장면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토마스 해리스 원작의 스털링 이제 요원이 나왔던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한니발 렉터 박사 굉장히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등장 장면을 보여주고요. 나중엔 그래서 결국은 한니발 렉터 박사를 주인공으로 한 별도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악당이 주인공을 압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변호사 왕실 소송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과정, 그 다음에 그 아주 중요한 여기서 이 사건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조선 변호사 왕실 소송 사건이나 외지부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못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지부 같은 경우는 변호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조선시대의 법률 체계와 지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법률 대리인, 변호인, 이런 표현을 법적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송사를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딱 이거 하면 세 글자 떠오르시죠? 변호사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외지부라는 이제 직업을 통해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냈던 사례고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모티브로 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표절과 모티브를 얻었다는 분명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지문감식이라든지 미세 증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 간의 증언 내지는 신문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속여서 단서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작품 이야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퀀스를 참고했던 거는 조선 명탐정 시리즈 시리즈 여러 작품 정약용이 등장했던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하이삼도 같은 경우는 요 섬에 보이죠? 큰바위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하이삼도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거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2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토지 분쟁을 벌이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품었던 희망, 언젠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아픔을 씻어줄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됐고요. 거기에 그 희망이 들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이삼도에서 태어났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하이삼도 같은 경우는 참으로 좀 불행한 사건들을 겪었는데 200년 동안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왕실, 그 다음에는 조선 총독부, 나중에는 이제 미군정까지 이제 시달리게 되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오랫동안 되찾지 못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형정도첩이라는 그림에 나와 있는 건데요. 조선시대 재판 장면입니다. 지금 법정 장면이랑 상당히 유사한 장면이 있죠. 두 명의 왼쪽 끝에 무릎 꿇고 있는 두 명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원고와 피고가 되는 거고요. 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또, 이제 현감이라고 부르죠. 조선시대에는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재판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송관이라고도 불렀고요. 이 사람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됐고, 그 앞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전이 이제 그 필기를 하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속기사가 속기록 작성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제 문서를 바치면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지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하이삼도 토지 분쟁,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법적인 이제 분쟁과 이제 과정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다면은 이제 이 조선 변호사 왕실 소송 사건이라는 책은 나오진 못했고요. 요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작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법정 모습은 최근에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작가가 한 편의 소설을 구성하고 완성하는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가가 외지부, 하이삼도 토지 분쟁, 조선시대의 법적인 어떤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제가 쓴 작품처럼 똑같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작가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사상이 들어가는 과정들을 분명히 거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의 창작 과정은 매우 불규칙하고 충동적이고 되는 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 번 강연을 하고 책도 내고 이러지만 작법서라든지 작법 강의가 도움이 좀 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자, 저도 여러분 같은 꼬꼬마
햇병아리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저처럼 천재가 아닌 사람도 충분히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장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선왕조실록 보시고 이렇게 보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얻어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같은 아이템을 주고 시놉시스를 쓰라고 했을 때 10명의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는 잘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르쳐 주거나 남한테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실 때는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쓰셔야 됩니다. 너무 고민이 길어지면 고민 안 하느니만 못하는 과정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녹화하기 전에 오랫동안 고민한 작품을 첫 줄을 썼어요. 나중에 이 다음 줄을 언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불규칙하고 좌충우돌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겠지만 결국은 이야기로 완성이 될 겁니다. 왜냐?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시작하기 위해서 이 강연을 듣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것들, 두려움이나 이런 힘듦, 과정의 어려움은 좀 뒤로 젖혀주시고 일단 글을 먼저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재 선정이 중요한 건 뭐 역사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제 아이템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역사소설 경우는 두 가지 문제에 부닥칩니다. 너무 잘 알려진 역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또 알려지지 않은 역사는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흥미가 없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부가 사람들이 흥미를 끌었던 건 외지부가 뭔데요? 했을 때 조선시대 변호사예요. 우와,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하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 얘기입니다. 다 봤는데 명량 2번 봤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의 숨겨진 얘기입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역사소설 쓰실 때는 이런 절묘한 과정을 잘 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어떤 얘기요? 이순신 장군 부하 중에 일본 닌자, 귀순한 일본 닌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후에서 막대한 역할을 했어요. 우와, 재밌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그 미국의 마블 그리고 DC라는 양대 산맥이죠. 이 만화책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영화나 드라마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겹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 보면은 알잖아요. 저기 쫄쫄이 있고 쫙 거미줄. 네. 그리고 모든 힘에는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라는 이런 삼촌의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자 얘는요 거미한테 물려갖고 거미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쫄쫄이를 입어야 되고 이렇게 손에서 거미줄이 나갑니다. 이거 사람들이 그러면 머릿속에 띵띵띵 물음표가 그려지겠죠. 배트맨인데요. 박쥐 모양으로 분장하고 이제 악당을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왜 박쥐예요? 라는 식의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알려진 아이템. 그래서 최근에 역사를 타이틀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책이 늘어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어딘가에서 봤기 때문에 라는 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 부분들. 이거는 어떤 좋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글쓰기 자체가 뭐 지름길이나 돌파구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많이 써보고 많이 테스트해봐서 나만의 방식을 찾아봐야 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 읽으시고 세미나 관심이 가는 시대 세미나라든지 논문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서 이제 힘을 축적하면서 아이템을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명확한 주제의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르 소설은 재미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변호사 왕실 소송 사건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법에 의지하고 약자가 법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제의식이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책이 나올 수 있었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쓰실 때는 항상 어떤 이야기를 쓰고 왜 이 이야기를 쓰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장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시간 정도 동안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뭐 궁금하신 거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것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전달받고 나중에 답변을 가급적 굉장히 빨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렵지만 사실 다 글쓰기를 배운다고 모두 다 작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아주 희박한 아주 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만이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에 매달리고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여실히 겪어봤기 때문에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